더정치 인터뷰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성식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 보면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같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김성식 의원님 경제를 굉장히 많이 아는 정치인으로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탄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여당, 야당 떠나서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조금 조급하게 뭔가 경제적인 성과를 얻겠다는 또 정책 추진으로 이어진 측면도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히 취지는 좋죠. 너무나 낮은 임금을 조금씩 올려가자는 해야 되는데 네. 한꺼번에 이제 16.4%를 올리게 되니까 그 충격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해 있는 따뜻한 일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자영업이라든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고용돼 있는 좀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어요. 이런 점을 본다면 좀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이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꾸 또 최저임금 공방을 에만 초점을 맞추는 또 자유한국당의 논리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자리를 볼 때는 우리 경제가 적어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 과정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봐야 되고 또 지금은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막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돈을 풀어서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막아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미국에서 줄이고 있으니까 이 영향이 또 어느 정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 또 아무래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같이 좀 정책적으로 차분히 갔으면 됐을 일을 좀 급하게 하면서 생긴 요인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은 그 경제학에 아예 없는 거다. 그것은 엉터리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이 맞는 얘기입니까? 뭐 엉터리라기보다도 성장론의 족보에는 없습니다. 족보에는 없군요. 예, 진보나 뭐 보수나 어떤 경제학자든 뭐 성장론을 이야기할 때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경우는 적어도 없고요. 다만 이제 ILO에서 과거에 2011년도에 임금주도 성장을 이야기한 거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개방 경제를 전제하지 않고 일굴적인 경제를 전제로 해서 만든 모델이다.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소득주도 성장론이 나오게 되는 그 배경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수출 중심이고 내수는 약한 점, 분배는 취약한 점, 성장의 분배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화된 점, 이런 점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거대로 잘 하면 됩니다. 심지어 박정희 독재정부 때도 그 농민들이나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소득 정책은 있었던 거거든요. 예, 뭐 재형저축도 있었고 그럼요. 그런 게 있었죠. 이걸 이제 성장론으로 끌고 오면서 조금 도구마가 되고 너무 경제 정책이 편식이 되고 경직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론 자체를 갖고 사변적인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경제 현실을 보고 나름대로 분배를 강화하면서도 네.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이 저성장 또 저생산성 구조로 우리가 지금 성장 엔진들이 완전히 낡아 있거든요. 이 점도 함께 고쳐나가는 좀 밸런스 있는 경제정책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갔으면 합니다. 정부가 과연 이런 경제의 어떤 우리나라 산업 구조라고 할까요? 이걸 과연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 건지 참 쉽지 않은 일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 구조적 장기 침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뭐 단기적으로 한 달 만에 지표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신경을 쓰긴 써야 되지만 너무 이거 갖고 정부를 공격하거나 또 너무 또 정부를 옹호하거나 이런 발상은 좀 벗어나야 돼요. 이미 성장률이 2% 후반대로 떨어져 있고, 분배도 기초연금 효과가, 기조효과가 사라진 다음부터 또 좀 악화되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역대 정부, 현 정부 할 것 없이 누적적으로 되어온 문제라 자꾸 책임 공방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간단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산업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야 되고요. 네. 또 요즘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경제든 뭐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거든 우리나라 여기에 좀 많이 막혀 있습니다. 요걸 좀 열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재정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재정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낮은 나라예요. 이걸 좀 높이면 국민들의 수요 기반이 커지고 또 그동안 가계부채를 너무 이렇게 급증시켜 왔거든요. 가계부채는 우리 국민들의 소비 기반을 약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좀 줄여왔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새 정부 들어서도 충분히 강도 있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몇 가지 좀 공급 쪽이나 수요 쪽이나 다 좀 구조적인 변화를 좀 추구하면서 이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역시 쉽지 않은 문제이면 특히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바라고 싶은 것은 복지를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찔끔찔끔 복지를 해가지고는 네. 국민들이 국가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맡길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뭐 해고되거나 혹은 불가피하게 공장이 문을 닫아서 나오게 될 때 저항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지는 과감하게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증세를 좀 제대로 했어야 됐는데 새 정부 들어와서 이제 이 고소득층 중심의 핀셋 증세만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모르겠어요. 인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복지 국가로 가는 국민적 참여 또 그 속에서 부자는 더욱 누진적으로 내게 하는 이런 형평성을 가져가는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집권 초기에 지지율이 높을 때 그걸 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이런 점은 굉장히 아쉽고 또 진보적인 학자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련 보충 질문인데요.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셨는데 네네. 그런 지금 설명하신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그 적극적 재정 정책, 즉 예산을 조금 과감하게 늘려서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더구나 이제 기획재정부는 항상 뭐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아서 초과 세수를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확대 재정의 효과를 결과적으로 줄이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 확대 재정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재정은 그 예산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알뜰하고 매우 그 실효적이어야 되고 그 정말 잘 짜여져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좀 미흡한 게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일가정 양립이나 여성 모성 보호를 위해서 지금 고용보험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원래 이런 것을 재정에서 좀 하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그대로 보다 실업자를 위해서 많은 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건강보험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야 될 의무 비율도 안 지키고 뭐 이런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용보험에서 적극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될 일을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고용보험으로 해왔던 것은 이제는 되돌려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안 하고 있는 점은 아쉽습니다. 최근에 현안 중에 하나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고요. 뭐 한국은행 총재도 뭐 올릴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런 판단이 이게 맞는 건지 이 금리에 대한 논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지금은 성장 전망이나 고용이 다 지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금리를 올려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거시지표가 네. 더 나빠지는 것이 걱정이 저는 되죠. 이런 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또 뒤늦게 그래도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여보기 위한 DSR 강화 등 이런 또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금리 정책을 쓰는 게 어떨까 저는 조금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기업이나 다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려운 계층, 대출이 많은 쪽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은 금리를 안 올리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과거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LTV, DTI든 가계대출 규제 다 풀고 뭐 금리에 대해서도 척 한번 척 내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생긴 문제가 문제였는데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자신들이 조금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잘못한 것을 자꾸 또 한국은행 금리 탓으로 돌리면서 제2의 척하면 척하는 그런 일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론이 제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조금 걱정이고요. 저 나름대로 거시경제를 볼 때는 현재는 금리를 올릴 때는 아니고 이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도움하에 이제 좀 고통스러운 구조개혁들을 좀 해나가서 우리 경제의 체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동시에 하는 거 저는 이것이 해야 될 일이고 국민들에게 좀
나누어야 될 비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동산 인상이 무슨 시중에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라는 진단에 동의하지 않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8.2 대책을 작년에 했고 1년 만에 또 강화된 9.13 대책을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서울 집값이 뛰었어요. 금리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 한 채로 좀 쏠림 현상이 생긴 것은 다주택자 중심으로 규제를 하니까 또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었던 거고,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그냥 의무적으로 임대 사업 등록하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다 보니 또 추격 매수가 생기고 말이죠. 네. 이런 문제는 금리하고는 다른 얘기죠. 정부가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나요? 자,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일자리라는 말을 잠시 잊어버리시고 일거리라는 말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거리가 생기면 일자리는 따라가니까요. 가령 뭐 새로운 IT 기업들은 예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가령 IT라는 분야가 생기면서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니까 거기 일자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생산성이 떨어져서 경쟁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어떻게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고임금 자체는 탓하지 않겠습니다만 자동차 산업의 생산성이 외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고용이 40만이거든요. 조선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줄 거기 때문에 일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요. 신규 산업은 비즈니스 기회를 자꾸 줘야 됩니다. 해보면서 문제가 생기면 막는 방식으로, 사후 규제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또 신중년들도 문제고 뭔가 새로운 직업훈련 교육을 받아야 새로운 일자리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인적 자원을 생각하고 크게 봐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 나가자, 또 일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자,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을 키워줘서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그런 인적 자원을 보고 좀 이렇게 투자에 자신감을 갖도록 하자, 이런 취지로 고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기존의 일자리가 이제 직업 자체가 많이 없어지는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정부가 일거리 또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 없어지는 속도로 혹시 못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민간 주도의 경제 속에서 일거리가 많이 생기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하는 저는 네. 이제 이런 굉장히 필요하고, 다만 이제 자동화라든가 인공지능을 통한 말하자면 노동을 줄이는 이런 이제 투자나 기업 행태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것도 이 자본주의의 그 이윤 경제를 매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윤이 나는 하는 고용을 또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급격하게 4차 산업혁명 자체가 일자리를 줄일 거다라는 그런 논의는 요즘에 와서는 많이 줄었어요. 최근에 그런 얘기 안 예,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과거 산업에서 이런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으로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게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포용적 성장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정부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있고, 또 정부도 비판에 대해서 너무 강변하지 말고 필요한 것은 고쳐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든 야든 좀 사변적인 논쟁, 소득주도 성장, 이런 국민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사변적 논쟁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최저임금에 또 모든 탓으로 돌리는 또 그런 식의 공방도 안 하고,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왔으니까 우리 국민들의 그 총수요 부진,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득 기반과 이 수요 기반을 확장해주는 역할도 한편에서 하고, 동시에 생산성을 높여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일도 함께하는 이 큰 틀에서의 노력들을 함께 나가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요. 자, 이 정부에서 이제 경제 정책을 끌고 가는 사람들, 최근에 또 교체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부총리하고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 두 분을 손학규 대표님도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던데, 교체론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이제 부총리나 정책실장 경질론이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요. 정책을 좀 보완하고 바꾸면서 새롭게 어떤 정책으로 가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쓴다는 논의를 한다면 좋은데, 네. 기존 정책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으니까 한 명만 문제 삼으면 그러니까 둘 다 문제 삼아서 사실 넘어가겠다. 이거는
방향성을 주는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잘 그 평가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장하성 실장이나 김동연 부총리나 공과를 떠나서 이 정권을 만들었는데 직접 기여한 분들이 아니라 사실상 차출된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이 두 분 다 사실 할 말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경제정책을 과연 할 수 있었던가,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자신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측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단순히 사람 교체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경제 라인의 효율적인 일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건가, 너무 많은 위원회가 남발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점을 함께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을 한번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기를 주문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좀 관심사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계신 그 장면, 사진도 이렇게 좀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선거제도 개편안 전망 우선 좀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중압감만 가득하고요. 그런가요? 선거구제를 과연 개편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를 정치개혁특위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교섭단체가 사실 또 무산이 돼서 네, 안 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대표로 정개특위위원장을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분위기가 생긴 것도 뭔가 좀 정치개혁에 대해서 가장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좀 중심이 돼서 한번 끌고 가보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참고로 87년 이제 6월 항쟁 이후에 개헌도 하고 네. 그 후에 총선이 무려 8번 치러졌습니다. 우리 이성한 기자님 다 잘 아시겠지만 8번 치러지는 동안에 매 선거마다 30% 내지 40%의 물갈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정치는 더 차라리 삼김시대 때 그래 뚝딱뚝딱 해서 뭔가 만들어내던 것보다 생산성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시는 걸 100번 이해합니다. 저도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요. 근데 너무 정치 자체를 조롱거리로 만드시기보다 이번 기회에 선거구제를 한번 바꿔줌으로써 네. 정치하는 과정이나 절차, 동기가 좀 달라짐으로써 뭔가 좀 고품질의 국익을 따질 수 있는 이런 정치가 가능한 길이 뭐겠는가. 저는 이 소선거구제를 한번 이번에는 바꿔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국민들이 득표율을 주신 만큼 그것이 의석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선거구 제도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었든 도농복합이 되었건 그 절충형이 되었건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고요. 국민들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저희 문제의식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면 표결을 해야 될 텐데요. 자기 이익에 반하는 안에 찬성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대다수 의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답이 잘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또 충분히 우리 성 기자님께서 정치 현실을 알고 계시니까 이해하시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째로 당론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정개특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정개특위 회의를 했지만, 그제도 회의를 했지만, 당론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하지 말고 의원 각자들이, 정개특위 위원 각자들이 정말 어떻게 품질 좋은 정치를 국민들한테 드리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로 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것으로 갈 건가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는 정개특위 위원들 중심으로 한번 정말 꼭 시대에 필요한 한번 반란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안을 만들어도 결국 그 각 당 지도부에서 추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의원총회 같은 걸 열어서 마지막 그 확인 작업을 거칠 것 같고요. 또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서 이제 동의합니다. 예. 저도 이 과정 자체가 순탄하거나 깔끔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라든가 세금을 얼마 걷고 복지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이런 큰 문제들이 한 정권, 한 정당이 해결할 수 없는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안보와 이 남북 협력을 어떻게 할 건가,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뭔가 이 이분법적인 대립을 추구하는 소선거구제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네. 저희는
정개특위 위원들이 총대를 메고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다 같이 진짜 책임 앞에 그 무거운 심판을 받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생각입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 평소에 많이 만나실 텐데요. 이분들 어떻습니까? 좀 뭔가 좀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구제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은 다 있죠. 그러나 현실적인 개인 이익이나 또 당론, 지금은 또 민주당이 현행 선거제도에 의해서 가장 혜택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가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연동형 비례대표 정도는 가보자는 말씀을 대선 때도 하셨고,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조금 이 당장의 좀 계산서를 넘어서서 국익을 위한 판단을 해준다면 더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또 TK 중심 이해를 넘어서서 또 스스로도 전국 정당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호남에서도 당선자가 나올 수 있는 방법, 또 민주당에서는 영남에서도 당선자가 좀 쉽게 나올 수 있는 방법, 또 작은 정당들은 작은 정당대로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함께 고민한다면 길은 열리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쉽지는 않겠죠. 국민 여러분께서도 좀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 의견인데요. 국민들은 국회의원이 숫자 늘어나는 걸 별로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현재 300인데 비례대표 의석을 좀 늘려서 의원 정수를 좀 증원하는 이 문제가 과연 가능할지, 또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국민들한테 설명하실 예정이신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들께서 이제 이렇게 투표를 하시면 개별 지역구에서는 당선자, 낙선자가 1등 중심으로 가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인 득표율이 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득표율이 높은 정당도 지역구도에 의해서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무조건 다 낙선하는 이제 이런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이 안 되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되려면 비례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 혹은 도농복합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중대선거구 자체는 또 그 자체로 또 논란거리고 문제가 많게 됩니다. 결국은 비례성을 높여가되 뭐 독일처럼 지역구 출신 의원 중에서도 뭐 어떤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또 비례대표와 함께해서 살려 나오는 경우, 네. 뭐 독일의 콜수장 같은 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 요컨대 이렇게 어느 정도 비례성을 강화하려면은 어느 정도 비례성의 모수가 지금 현재의 한 40몇 석 갖고는 그거 갖고 안 되죠. 이거 어떻게 득표율로 갈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예. 필요하다면 이제 정치권이 먼저 나서야겠죠. 우리가 비용의 측면에서는 설사 국회의원 의석수가 는다 하더라도 지금 총 비용 대비 더 한 푼도 안 늘게 하면서, 네. 즉 세비도 깎고 네. 뭐 국회에서 들어가는 경비도 최대한 축소하면서 가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호소해 나가야 되겠죠.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야권에서 뭐 정계 개편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다시 합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그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정치를 조금 하면서요, 이제 총선 구도를 사전에 전망하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전망한 게 대체로 다 안 맞았어요. 맞은 적이 없죠. 예, 지난번 20대 총선의 경우에도 뭐 오히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3분의 2 개헌 저지선을 돌파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국민의당 경우, 저는 이제 국민의당으로 수도권에서 당선이 되었습니다만, 서울 관악갑에서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이제 수도권에서 당선된 의원입니다만, 우리 다 같이 교섭단체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30석이 넘는 이런 의석을 국민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흔히 있는 정당들을 놓고 어디가 어떻게 M&A 하고 이런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이미 정치적으로 심판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성 없이 덩치만 불린다고 해서 어느 국민이 이거 받아주겠습니까? 또 바른미래당이 그런 흐름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좀 양극단적인 흐름이 아니라 합리적인 중도개혁 세력을 좀 모아보자라는 이런 그 정치권 내외의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네. 저희 바른미래당도 나름대로 또 역할은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당 이후에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뺄셈 통합이 되면서 사실 지금 저희가
국민들이 20대 총선에 주셨던 기대만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쨌든 잘 견디고 큰 정쟁의 목소리 속에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때가 되면 또 국민 여러분과 우리 정치의 큰 변화를 위한 방향을 놓고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네. 자, 안철수 전 대표한테 또 다른 역할이 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그 얘기를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안철수 대표는 2012년 본인은 정치권에 있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러냈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 지고 나서 좀 정계에서 조금 물러나서 조금 더 자기 충전을 했으면 아마 지금쯤 국민들이 더 불러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요컨대 지금 다시 이제 독일에 가서 자기 충전 중에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변화 과정 속에서 또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하고 그 전에 정치를 같은 정당에서 하시다가 2007년에 결별을 하시고 두 분이 전혀 다른 길을 걷다가 이번에 또 다시 한 정당에 몸을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얘기를 좀 많이 하시나요? 손 대표님하고? 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손 대표님이나 저나 뭐 중간에 길에 조금 다름은 있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랄까 너무 우리 보수 세력이 너무 수구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고 또 예. 진보 세력의 경우 옛날 진보에 좀 혹시 매이는 게 아닌가 지나친 내부 팬덤 현상에 의해서 좀 정치적 미래를 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은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아득합니다. 돌아보면은 근데 곡절 많았던 뭐 저의 정치 인생이나 손학규 대표님의 정치적 역정이나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그런 정치 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좀 다 같이 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거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18대, 20대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죠? 역사에 어떤 정치인으로 기록되고 싶으신지? 네, 지금은 뭐 어떻게든 기록이 못 될 수도 있는 정치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러나 제가 20대 총선에서 사실 뭐 거의 낙선을 각오하고 다시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국민들께서 정말 놀랍도록 고맙게도 어쨌든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뜻을 저버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좀 다음 문제고요. 다음 총선까지 이르러서 말하자면 다당제,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거, 그것을 위해서 보람 있는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저 스스로는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다 뛰어넘어서 이제 새로운 젊은 인재들, 새로운 시대의 인재들로 정치권이 서서히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민주화 운동 출신입니다만 민주화 운동 세력 스스로가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후의 정부화 시대나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이 흐름, 다양화 시대, 다원화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담아내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네, 스스로가 걸림돌이 되면 안 되죠. 예, 저는 이 점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뭐 한시도 그런 성찰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TV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시면 많이 답답하시죠? 저 자신이 뭐 스스로 부끄러우니까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신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은행에 번호표가 없을 때는 착한 사람이건 착하지 않은 사람이건 그 창구에 빨리 가서 은행 업무 보려고 새치기도 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번호표 제도가 생기니까 뭔가 창구 앞에 질서가 좀 섰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 정말 소선거구 제도가 아니라 새로운 연정과 협치가 가능한 제도로 바뀔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해 볼 테니까 그 취지를 보시고 좀 응원을 해 주시고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한편에서 분배나 복지를 강화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가는 이 양쪽 일을 균형 있게 잘 해나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단기 지표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또 국민적인 마음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